누구보다 이 상황을 주시하고 계시니까요. 현재 상황을 좀 제가 느끼기엔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고 싶어하고 이란은 버티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정확하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어찌 보면 유가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못 시키고 있죠. 네.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시큰둥한 반응. 그러니까 사실 혼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성과를 냈다. 네. 정신 승리하고 셀프 종전 선언.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떠나가면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해요. 약간의 성과가 부족한 건 있지만 그거는 말로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최고 지도자도 아주 뛰어난 기술로 암살을 했다. 그리고 이란의 국방력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파괴를 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전쟁하기도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핵시설도 많이 파괴를 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란에 있을 필요가 없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란이 그걸 받아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이란이 그걸 받아주면서 그래, 이쯤에서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조금씩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줄게. 네. 요 정도만 해줘도 된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엔 지금 이란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밑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지금 겉모습만 보면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겉모습만 보면 계속 싸울 것 같죠. 근데 물밑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협상이 계속 오가고 있고요. 뭐 핫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양측 간에 계속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을 텐데 다만 서로가의 조건이 안 맞는 거고 이견차가 크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올 뿐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견차가 좀 줄어진다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3주차에 접어들었으니 시간이 좀 길어진 셈이잖아요. 원래는 저도 전쟁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참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 뭐 물밑 협상이든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든 미국과 그리고 같이 시작한 이스라엘, 이란 이렇게 각각 뭐 생각하는 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전쟁을 시작했나. 상식이 있고 좀 중동을 이해하고 그다음 전쟁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해를 못해요. 이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전쟁이다.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전쟁을 사실 해서 얻을 게 별로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네. 트럼프 입장에선 왜 그러면 전쟁을 했을까? 첫 번째, 핵협상이 거의 진전이 없었잖아요. 특히 알리 하미네이 최고 지도자가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거의 뭐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지도부를 바꿔야겠다. 그 협상 상대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강경한 알리 하미네이 최고 지도자와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찰나에 이스라엘이 저에게 아주 엄청난 정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40여 명의 이란 수뇌부를 보낼 수 있는 그 정보가 네.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겠죠. 했을 가능성.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아주 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Help is on the way. 내가 도와줄게.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계속 나와라. 그리고 저 포악한 정권을 갈아치워라. 당신들이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도와준다고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서야 전쟁에 들어가면서 혁명수비대를 때려주고 저 사람들이 당신들을 탄압하지 않았냐. 이 정권은 당신들을 국민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혁명수비대를 지키고 있는 민병대 바시즈 조직도 공격을 하면서 최대한 약화시킬 때니 이 전쟁이 끝날 때쯤 당신들이 거리로 다시 쏟아져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 정권을 바꿔라, 교체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최근에 그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목표가 뭐 올바른 목표인가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를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고 싶었고 그런 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 저거는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실 나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대부분 이스라엘 총리들은요, 이란의 핵 문제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국제사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어려워진다. 네.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주위에 있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1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전부가 이란의 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 특히 미국에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쓸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는 방법. 이거를 항상 구상해 왔어요. 네. 그 근데 꿈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30년 만에 네. 그걸 이뤄낸 총리가 바로 나타냐후 총리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3주차 정도까지 올 거라고 네타냐후 총리도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쯤이면 어떻게 우리도 좀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마도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그 정도 희생을 해서라도 이란을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 했겠죠. 네. 그러나 지금쯤은 깨달았을 거예요.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아마 초반에는 어느 정도 분위기에 업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권 교체. 네.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나타냐후 총리도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솔직히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장 큰 목표는 제일 좋은 건 정권 교체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탄도미사일 제거예요. 핵도 중요하죠. 핵이 가장 무섭죠, 사실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정리가 됐다. 물론 450kg의 고농축 우라늄은 아직 회수를 못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위협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탄도미사일 제거를 반드시 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지금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좀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쪽이겠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목표를 달성을 한 상황이지만 정권 교체는 어렵다는 걸 알고 빠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출구 전략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정권 교체와 핵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정권 교체도 안 된 그리고 것이고 핵도 지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네.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지금 회수를 못했어요. 이걸 그냥 놔두고 나가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둘이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큰 형이 더 야단을 많이 맞겠죠.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더 곤란한 상황인 네. 것이죠. 네. 그럼 이란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물밑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자, 요구하고 이란은 미국 측에 요구한 게 많습니다. 일단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불가침 네. 조약 같은 걸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걸 또 대통령 당신이 입으로 얘기해서는 우리가 못 믿는다. 의회 차원에서 해달라는 건데 과연 의회에서 그걸 해줄지 만무하고요. 그다음에 걸프 지역에서 미군 부대를 다 없애라. 어렵죠. 벌써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란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핵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미국은 제로 농축, 이란은 우리 절대 우라늄 농축 권한, 권리, 이거 우리 고유 권리다.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을 해달라. 한 4가지 정도. 배상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거는 오폭으로. 근데 지금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해줄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미국이 사실상 들어주기에는 100% 다 들어주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좀 체면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네. 합의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요구사항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정권 교체 부분이요.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모스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첫 성명도 대독을 했고요. 그런데 그 알리 하메네이가 네. 사실은 후계자로
3명을 지정했는데 그 안에 무스타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맥락을 좀 알면 이란의 강경파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뭐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이 자잘한 일, 행정일, 그 다음에 뭐 혁명수비대와 아버지 간의 어떤 연결고리 뭐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지만 최고 지도자 자리는 또 다른 차원의 어마어마한 막중한 업무가 있잖아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하기에는 내 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자, 그런 측면에서 아들을 임명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그게 유언이었다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들 입장은 다르겠죠. 자기는 권력을 한번 쥐어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인데, 그럼 어떻게 모스타바가 됐을까? 네. 이게 이제 지금 가장 궁금한 건데, 사실 전문가 회의에서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안 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회의를 또 했었고, 이 과정에서 아마 혁명수비대가 전문가 회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거인단이죠. 거기에다가 강하게 압박을 했을 수도 있죠. 모스타바를 뽑아라. 그렇게 충분히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왜 이렇게 무스타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혁명수비대는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 최고주도가 있을 때 혁명수비대와 아버지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자기가 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해주고,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또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 혁명수비대 사람들이 모스타바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일종의 공생관계. 그러니까 자, 혁명수비대는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측근이 누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한 쉽게 혁명수비대 사람들과 친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 입장에선 모스타바보다 편한 사람이 없죠. 예를 들어서 모스타바가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 임명됐으면 그 사람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된다. 예측이 안 되죠. 자기 혁명수비대의 뜻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미국하고 협상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치면 어떡할까요? 머리가 아파지죠. 곤란해지죠.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이 임명되는 것은 혁명수비대에게는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아예 몸이 아직 너무나 다쳐서 부상을 입었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상을 한다면 크게 다쳐도 예를 시키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출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알리 하메네이가 순교자로서 지금 약간 프레임이 생겼으니 그거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도 이란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 프레임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이란의 혁명 정신이 더 중요한가? 네. 그걸 또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계승을 한다는 것은 거의 왕정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자리를 네. 사실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슬람의 최고의 법학자도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제1대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아야톨라 호메이니잖아요. 이 아야톨라가 가장 이슬람 법학자 신학조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아주 칭송해서 부르는 용어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도 아야톨라가 아니었어요. 알리 하메네이도 아니었어요. 아들도 당연히 아니에요. 정통성이 부족하네요.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 될 수 없는 거를 지금 전시이고 또 아버지가 갑자기 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군부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아들이 됐다. 네. 무자타바가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러면 이 무스타바를 바라보는 이란 국민의 시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란에서 조금 더 봉기하기를 사실 원했던 건 아닙니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은 했지만 이란 내에서 무스타바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때요? 자, 나뉘겠죠. 어떤 집권 세력, 그러니까 이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순교자가 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모스타바가 다시
마치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형식을 통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겠죠. 네. 반대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겠죠. 그리고 이란 내에 있는 또 많은 지식인들도 비판을 하겠죠. 아무리 전시지만 누가 봐도 지식인들은 알 거예요. 혁명수비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또다시 최고 지도자 자리를 계승하는 것은 왕정과 뭐가 다르냐. 불만은 있지만 밖으로 표출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겠죠. 표출을 어느 시점쯤 할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전쟁이 끝나고 좀 어느 정도 평화 시대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또 한 번의 이란 국민들의 어떤 뭐 집단적인 표현이나 어떤 뭔가는 반드시 뭔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체제를 뭐 전복시킬 만큼이 될지 그건 예측하기 어렵죠, 사실. 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벌써 어떤 이란 국민들은 처음에 1월달에 반정부 시위할 때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란 구호를 썼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랬잖아요. 최근에 어떤 이란 젊은이들은 모자따바에게 죽음이라는 이런 구호를 벌써 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젊은 층은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구호를 쓰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실상 그 전쟁이 끝나는데 이게 원인이 되기는 어렵겠네요. 전쟁이 끝나게 하는 이유가 되기는 그건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고 네.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란의 체제가 어떻게 되는가는 그쵸. 이란 국민에게 달려 있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걸 기대하기 좀 그걸로 이 전쟁이 끝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없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무자따바가 엄청 큰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마하게 뭐 잘했다거나 그러면 또 여론이 약간 바뀔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크게 나서 정권이 뭐 위협을 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스타바는 언제 모습을 드러낼까요, 교수님? 무자따바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부상이 심해서 그게 뭐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음.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고,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될 정도구나. 왜냐하면 성명을 대독했기 때문에 앵커가 의아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뿐인데 왜 그러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올까? 일단 그것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은 뭐 거의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숨을 쓸 수 있는데 목소리는 괜찮지 않냐? 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어떤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뒤에서 그냥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계속 성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이어가는 게 오히려 자신들한테는 더 편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결이 같게 갈 수 있고 통제가 쉬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최고 지도자로 선출을 새로 했다라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강경파는 강경 일변도로 가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쿠웨이트 보도에서 그 러시아로 무스타바가 수술을 받으러 가서 크렘린궁 안에서 쉬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네. 쿠웨이트 일간지는 이란의 고위 관리말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뭐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또 이상한 게, 그럼 전쟁 지휘를 지금 이란에서 테헤란에서 하지도 않고 이란 영토에도 없는데 전쟁 지휘를 그러면 원격 전쟁 지휘를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만큼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부서졌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방공망, 즉 벙커가 알리 하메네이가 전시에 쓰는 벙커가 테헤란 도로 밑에 있는 벙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긴 했어요. 그게 두 번째 시도였어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두 번째 암살 시도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개전 초기에 알리 하메네이와 같이 암살시키려 했는데 거기서 부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부상을 입었냐고 대충 보니까 잠시 회의실에서 나와서 정원이 있는 쪽으로 가서 뭐 담배를 피든지 하여튼 뭘 하러 갔나 봐요. 잠시 밖으로 나온 사이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천운이죠. 네. 거기서 이제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시도 이스라엘이 일주일 뒤에 벙커를 때렸는데 거기 없었어요. 네. 거기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자 근데 원격 조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푸틴이 지금 아주 저기 뒤에서 지금 사실 그러면 이 전쟁을 조종하는 건가? 음모론이 그러니까 아간 파천 같아요. 러시아로 비신한 고종 뭐 이런 거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럼 치료를 했으면 나았으면 이란으로 들어와야 되죠. 물론 들어오긴 쉽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영공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것도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갔다면 어떤 영공은 지금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했을까? 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걸 굳이 러시아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란에도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의사들도 많은데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시면 지금 아사드 정권은 즉 이번에 무너진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망명해 있어요. 실제로 거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과 약간 오버랩이 되긴 하죠. 오버랩이 되죠.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중동의 오방국인 시리아와 이란이 있는데 시리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로 무너졌지만 도피해서 러시아에서 아주 모스크바에서 아주 룰루랄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니 모졌다 봐도 사실 푸틴이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몰래 데려가서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냐. 네. 그렇게 뭐 정확한 구체적인 네.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강경한 태도로 이란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 미국이 아무리 종전을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서는 저는 지금이 정점인가 아니면 정점이 지났나 이제 아직 올 고비가 있나라는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어디로 지금 어느쯤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바닥인 줄 알았더니 네. 지하 1층이 있고요. 지하 2층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정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정점은? 정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 전쟁 계획을 4주에서 6주라고 했고요. 그러면 아직 3주가 더 남았잖아요. 6주면. 네. 그러면 이것이 4월 9일, 10일 정도 돼요. 시간이 더 남았죠. 네.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던 해병 2,500명을 이란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네, 미국, 네. 그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있던 그쵸. 해병대들이죠. 네. 네, 강습 36단과 함께 지금 네.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르그 섬에 있는 군사 시설을 집중 타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무슨 작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요. 네. 그리고 하르그 섬에 있는 오일 수출 터미널 인프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럼 3주가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그냥 지금 하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이란 본토에 있는 뭐 시설들만 때리고 말 것인가?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 봉쇄가 해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수단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을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 뭐 저기 군함들을 요청한 동맹국들의 군함을 받아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최소 수달이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지금 당장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거는 한참 이후의 일이고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별 그게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거나 아니면 하르그 섬에 지금 육지에 있는 이란 영토에서 이제 기름을 흘러 보내면 그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하르그 섬의 주유소 유류 저장소에 기름이 차면 그걸 유조선에 실어서 수출하잖아요. 기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밸브를 잠글 것인가? 그거는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거라서 그렇죠. 그 수단을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파괴는 최악인데 네.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밸브만 잠그는 것으로 이란을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하르그 섬은 그냥 미 해병대가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으로 이란을 장악할 것인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수단이 있긴 한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란의 어마어마한 반응 혹은 보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이란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복이라고 하는 이란이 할 수 있는 보복은 너무 많죠. 너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